XRP에 대한 소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장기적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슬슬 여러 가지 스위치가 켜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리플 페이먼트가 어쨌든 범지구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규제 당국에서 승인되는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 많은 핀테크 회사나 자금이체 기업, 이런 국경 간 결제 회사들이 또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ODL이라고 하죠. 리플 페이먼트가 계속 레이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면서 결국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XRP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또 무엇보다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만든 코인이 XRP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XRP로 돈 벌기가 어렵게 만든 그런 시나리오를 펼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좀 시간을 내 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코인 시장 왜 이런 답답한 흐름 보이고 이런 시장 속에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관련 이야기 문창훈 작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성정길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XRP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고, 또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또 인터뷰 기회까지 얻게 된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네, 작가님. 비트코인이 폭락 이후 이제 시세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 에너지가 죽어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10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10월 달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 또 2026년 들어서 1월, 2월, 이제 또 3월 중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6개월 연속 계속 하락세 플러스 횡보세, 지지부진한 흐름, 박스권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죽어 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좀 지지부진하고 지루하고 좀 재미도 없고 정말로 시즌 종료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4년의 반감기 사이클을 딱 일치시키는 듯한 모습을 또 만들었죠. 반감기가 지난 한 18개월 이후에 항상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딱 그 시점과 맞물리면서 작년 10월부터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 가격 흐름이 안 좋은 이유가 시즌 종료 가능성도 물론 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중립 구간의 이유는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좀 말라붙어 있고, 또한 그들이 지금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재무부의 TJ 잔고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연준의 긴축 자체는 끝이 났지만, 또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쥐락펴락하면서 TJ 잔고가 한 8,800억 달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재무부의 어떤 공식 발표를 봤을 때는 4월 달까지는 1조 달러 정도 넘게 TJ 잔고를 올려놓으면서 좀 유지를 하고 5월 달부터는 유동성을 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 4월 달부터는 과거에 통과가 됐던 ESLR, 이제 조금 더 규제 완화적 측면에서 연준을 비롯한 사립은행의 집합체들이 미 국채를 사들일 수 있는 포문이 열리기 때문에 좀 4월, 5월 달 정도부터는 조금씩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 사실상 이런 유동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내러티브 자체, 무엇보다 이 법안의 통과가 계속 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좀 가타부타 말도 많고, 아직까지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싸운다라고 하는, 밥그릇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좀 이렇게 재미가 없다라는 거 함께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유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시장의 조작 가능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블랙록과 뱅가드의 유동성 공급자인 마켓메이커로 잘 알려져 있죠. 그 AP인 제인 스트리트 사건이 있었죠. 그 뉴욕 시장 개장할 때마다 10시마다 계속 셀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판이 굉장히 작거든요.
뭐 한 2.2조 달러, 2.3조 달러, 이 미국의 M7 주식의 시가총액에도 못 미치는 이런 시장 캐파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마켓 메이커 몇 가지들이 시장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인 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뭐 윈터뮤트라든지 DWF 랩스라든지 GSR 뭐 여러 가지 마켓 메이커들이 뭐 바이낸스, OKX, 바이빗, 비트겟, 코인베이스 등등 몇 가지 거래소에 붙어가지고 이 얄쌍하게 스프레드를 조정하고 뒤에서는 OTC로 매집을 해서 가격에 영향을 안 주지만 그들이 크게 매수와 매도를 통해 가격의 상승과 가격의 하락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이 슬리피지 효과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조작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역사적으로 힘든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들의 의도 플러스 조작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연준에서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우리가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 뭐 암호화폐 판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호재와 악재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유동성 지표도 바라봐야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FOMC 회의 뭐 금리를 어떻게 하냐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또 이제 앞으로 케빈 워시라고 하는 차기 연준 의장이 정말로 인준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서 아마도 연준이 이번에 3월달 FOMC 회의에서도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 이따가 언급드리겠지만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가 다시 한번 좀 치솟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점점 좀 가능성이 낮아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과거 폭락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런 지지부진함이 위험의 신호일지 아니면 폭등의 전조 증상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구간은 사실 장기적인 횡보 구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중립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 암호화폐 판에 있으면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그 영국에서 은행을 설립해서 만들어낸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뿌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많이 좀 지켜보거든요. 사실상 그들의 뒷배를 봤을 때는 연준의 사립은행의 집합체와 연동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와 같은 그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자본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사실 뒤에서는 계속 OTC 거래를 통해 혹은 현물 ETF를 통해 또 여러 가지 기관 자금을 통해서 XRP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의 수량을 계속 공급 쇼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미루어 보더라도 저는 지금 현재의 장세는 우리가 잘 버텨야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암호화폐 판에 관심이 없는데 사실상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MSTR이라고 하는 DAT 기업이 있죠. 지금 현재 거의 72만 개, 뭐 73만 개 육박하는 그런 수량을 지금 쟁여놓고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 뒷배를 보면 실제로 블랙록과 뱅가드를 필두로 한 자산 운용사의 자금뿐만 아니라 연준의 집합체죠.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의 자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미루어 봤을 때도 그들이 지금 뒤에서는 계속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모아가는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 4분기 둘 다 MSTR의 그런 수량 지분을 늘리고 있거든요. 또한 록펠러 가문이라고 또 이제 석유의 황제라고 불리우잖아요. 그 캐피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MSTR의 지분을 크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은 많이 좀 지지부진하고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지만 뒤에서 큰 손들 몇 가지 안 되는 스마트머니 자금들이 뒤에서 그 물량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겼다는 분석이 있는데 ETF 유입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시장을 끌어올릴 새로운 힘은 어디서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ETF 순유입과 순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크게 거기에 혈안이 돼서 지켜볼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또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오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는 순유입세로 또 완전히 전환이 됐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9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총 AUM을 나타내주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관의 자금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암호화폐 시장의 내러티브를 가져가기 위한 부분에서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것은
사실은 법안의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법안의 통과라고 하면 작년에 완전히 통과됐던 지니어스 액트 법안, 지금 아직 실효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아마 별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1월 정도를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 전에 규제 당국에서 혹은 뭐 차기 연준 의장이 조금 더 이런 컨트롤을 통해서 사전에 승인하면서 뭔가 실효 단계, 발행 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일찍 앞당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되고, 이 클래리티 액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좀 은행권과 이 암호화폐 업계 간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좀 같이 동시에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통과될 확률이 뭐 80에서 90%다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하원은 통과됐지만서도 상원에서 이 마크업 단계까지 완전히 안 끝났거든요. 물론 농업위원회에서는 마크업 단계가 완전히 마무리됐지만 지금 은행위원회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좀 타진이 돼서 본회의까지 좀 끝나고 상하원에 다시 한번 또 그런 항목들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은 올해 중반부 정도 시점이 될 것 같고, 정말 늦어지게 되면 올해 연말, 심지어는 뭐 시티은행에서 발표하듯이 내년에 승인될 확률까지도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암호화폐 판에 우리가 좀 뛰어들고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현재 비트코인이 지지할 최후의 보루 지지 가격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을 했다 보니까 뭐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과정에 있는데, 또 은근히 비트코인 가격이 나름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원화 기준으로 한 1억 원 극초반대, 뭐 잠깐 깨진다라고 하면 9천만 원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달러 기준으로는 뭐 7만 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6만 8천 달러, 6만 9천 달러 이렇게 그런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6만 달러대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에 대한 바닥을 잡고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응축 구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5만 5천 달러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 언급드렸던 그 글로벌 엘리트 금융 자본들이 뒤에서는 그 수급에 대한 불균형을 맞추면서 계속 거래소 물량을 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 6만 달러 선만 잘 지지해줬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밑은 이렇게 계속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당연히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제 RSI라고 해서 과매도 구간에 정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뭐 일봉, 주봉뿐만 아니라 이제 월봉 기준으로도 정말 과매도 구간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예은님 말씀처럼 뭐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정말 시장이 뭐 붕괴된 것처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그럴 확률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란 전쟁이 계속 나름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뒤에서 그 금융 엘리트 기관들, 세력들 그 자금이 약간 그 수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비트코인 자체를 한 개 정도는 모아가자라는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좀 1억 원이 깨졌을 때는 우리가 천천히 이 소수점 단위로 모아갈 수가 있잖아요. 천천히 좀 모으면서 좀 중장기적 투자를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미국 전쟁이 났는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조금 버텨주는 느낌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그 전쟁 리스크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는 당연히 볼 수 없겠죠. 무엇보다 지금 뭐 브렌트유라든지 서부 텍사스유, WTI 지표도 배럴당 뭐 100달러, 120달러 넘어가면서 지금 물가가 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또 이게 트럼프는 이것을 잠식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뭔가 또 비축된 원유를 풀겠다거나 본인이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유가를 잡겠다 뭐 이런 식의 스탠스를 펼치고 있는데, 무엇보다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3월 말에는 또 이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미중 간의 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끝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가 올해 11월엔 또 중간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 끌면 끌수록 정말 이 중간 선거에는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 좀 버텨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암호화폐는 작년 10월부터 너무나
너무나 오랜 기간 빠져왔고 지금 역사적인 과매도 구간, 뭐 테라 루나 사태나 FTX 파산보다도 더 큰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확실성, 극심한 공포 구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피로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는 사실 더 크게 떨어질 폭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무엇보다 아까 언급드린 기관의 자금은 뒤에서 계속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견조하게 지켜주면서 버티고 있지 않을까 느껴지고 있고, 또 지금 이란 전쟁 터지면서 인터넷 자체가 일주일 이상 끊기는 이력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란의 대형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또 암호화폐 유출 사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계엄령 사태가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업비트나 빗썸 접속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한 거래소에 옮기기 위해서 뭐 개인 지갑이든 해외 거래소로 도피하려고 하는 그 이란의 시민들의 움직임이 좀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란의 어떤 법정화폐 가격이 또 폭락하다 보니까 가치 저장 수단,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또 쏠리면서 조금 더 이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럼 미국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더 작용하게 되나요? 사실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매크로 경제가 아무래도 계속 물가가 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겠죠. 네, 지금은 일시적으로 일찍 끝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함께 가치 저장 수단과 어디로든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조금씩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소매 투자자분들에게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국내 주식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주식이나 채권 등 이런 투자와 비교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맞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투자 수단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뭐 전액을 한 번에 막 몰빵 투자라고 하죠. 한 번에 넣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한 상황에 본인을 놓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도 분산화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하나만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나스닥 주식이든 국내 코스피 주식이든 채권이나 실물, 금 같은 그런 안전자산 같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분산화시키는 그 작업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만약 비트코인에서 손해를 좀 봤으면 비트코인을 빼고 그 돈을 주식이나 이제 금 같은 곳에 넣어서 손해본 걸 메꾸려고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투자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런 투자 방식은 좀 멀리 해야 되죠. 우리 부안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이 마이너스를 보이거나 뭔가 횡보하고 지지부진했는데,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른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고서 거기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또 거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이미 들어와 있고 세력들이 이미 어느 정도 끌어올린 시점이기 때문에 먹을 게 얼마 안 남았다는 뜻과도 또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클래스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추매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금 관망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DCA를 통해서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판 게 없고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모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XRP를 가장 저는 포트폴리오에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그런 현물 ETF 기반의 코인들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이제 이번에 또 13F 보고서 미뤄봤을 때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약 5분의 1 정도를 덜어내서 이더리움 현물 ETF로도 샀잖아요. 또 최근에 블랙록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얹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18% 스스로 매겼다가 한 10%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하는 조금 더 이제 대중 친화적인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 폴 애킨스 신임 위원장이 아마 승인을 해줄 거라고 느껴집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 워낙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스탠스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모아가고 있고 실제로 XRP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현물 ETF를 들고 있는 기관이 다름 아닌 골드만삭스거든요. 약 원화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 들고 있어요. 그것만 미뤄보더라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조금씩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실체가 없는 알트코인들이 퇴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많은 알트코인들이 뭐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 말은즉슨 이제 점점 뒤에서는 법제화, 제도권 편입이 준비가 되면서 옥석 가르기가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또 실제로 최근에 빗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6개월 정도 영업 정지를 먹어가지고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진입해서 입출금 자체가 제한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거래소를 선별할 때 조금 더 안정성 측면에서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입금과 출금 그리고 내 자산을 보관하는 것까지 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실제로 뭐 KYC 인증을 잘 안 했다거나 거래 체결이 되지 않은 빙엑스 같은 거래소와 뭔가 계속 좀 입출금을 주고받았던 이력들이 이제 금융당국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빗썸 사태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또 오입금 사태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미뤄봤을 때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할 때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웬만하면 쳐다보지 말고 암호화폐 보관할 때도 뭐 업비트, 빗썸 뭐 한두 군데 거래소에 모두 다 넣는 게 아니라 뭐 개인지가 또 좀 활용도 해보시고 좀 이런 해외 거래소도 조금씩 이용을 해보면서 내가 분산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습관화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 상장 폐지를 하면서 이런 옥석 가리기가 완전히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뭐 이제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좀 통과되져야지만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대한 명확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 지금 현재 암호화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 뭐 물론 아직까지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관련해서도 아직 완전히 이제 어떻게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지만 뭐 디파이 관련해서라든지 뭐 스테이킹 이자 관련해서 아니면 트랜잭션에서 발생되는 가스료 뭐 에어드랍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이것을 나눌지 아직 가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또 어떻게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완결이 되고 통과가 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은 상황에서 리플의 독자적인 상승이 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60% 정도를 보여줄 정도로 암호화폐 판에서 큰 이 존재감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XRP가 먼저 단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그런 규제판이 깔려야 되고 XRP만의 실사용성이 이제 따로 부각이 되면서 오르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시기가 도래하려면 다중 통화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가 나와야 될 거고 또 다양한 원장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실사용화가 돼야 되는 시기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제쯤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리플사에서 발표한 하나의 이제 로드맵을 좀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 뭐 스위프트에 대한 그런 논문이라든지 BIS IMF의 여러 가지 공식 보고서를 보게 되면 뭐 빨라야 2028년 정도가 이제 CBDC가 점점 나오는 과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저는 2030년 정도에 리플 CEO 말을 따라서 유동성의 약 14% 정도를 리플 원장 레이어가 채택될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정말로 비트코인과 XRP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느껴지고 있고 또 최근에 통과된 이 주택법을 봤을 때 미국의 그 연방 주택법을 봤을 때 거기에 안티 CBDC 법안이 또 한 번 통과가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2030년까지만 안티 CBDC 법안이 유효하다라는 걸 미루어 보더라도 정말로 이제 미국에서도 뒤에서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필두로 해서 CBDC를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지기 때문에 하나의 분기점을 저는 203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리플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협업 중인 사례 중에 가장 파괴력이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사 자체가
우리가 단순한 이제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정말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손을 잡으면서 협업을 하는 그런 정말 그런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리플 페이먼트 자체가 지속적으로 라이선스 합법적인 틀에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에는 영국의 FCA라고 하는 금융행위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또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회동을 통해서 유럽 지역 전체 EU라고 하죠. 유럽 연합 지역 전체에서 합법적인 결제 라이선스까지도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호주 관련해서 이 BC 페이먼트라고 하는 그 페이먼트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호주 금융당국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하나의 라이선스 AFSL이라고 하는 라이선스도 그들이 취득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리플사가 단순한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규제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기관급 솔루션으로 다시 한번 진화시키기 위해서 M&A 전략과 파트너십, 지분 확보를 통해 계속 그들의 펀더멘탈을 만들어가고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도 입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이슈는 마스터카드와 직접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RLUSD에 대한 결제 파이프라인을 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에도 RLUSD를 상장시키면서 지금 현재 RLUSD에 대한 그 시가총액이 15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리플 원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XRP에 대한 소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장기적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리플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막 10달러, 100달러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현실적인 상한선 어디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XRP가 세 자릿수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그런 다중 통화, 다중 원장이 만들어지는 화폐의 분권화 시대가 현실적으로 다가와야지만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RWA라고 하는 토크나이제이션이 일어나줘야지만 스위프트 시장 규모도 지금으로부터 2배 이상 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30년 이후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냈죠. 원래는 한 XRP 가격을 8달러 정도 선까지 얘기를 했었다면 약간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뭐 이번 사이클 안에 어느 정도 XRP 파급력을 가져갈지는 당연히 뭐 신의 영역이라 개인적인 투자자로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시점이 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블랙록의 XRP 현물 ETF가 아직까지는 신청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과 함께 XRP의 좀 파급력이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한선도 있지만 하향선도 좀 궁금한데 하향선은 그럼 어디쯤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XRP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뭐 2,000원대 극초반 아니면 뭐 1,9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정말 지지부진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실 XRP의 가격이 정말 뭐 동전 가격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뭐 일시적으로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의 이 구간을 잘 다진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뭐가 됐든 저 같은 경우는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레버리지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현물 거래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평단보다는 조금 내 수량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자분들께서도 뭐 XRP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 그리고 XRP가 향후 5년 뒤에 어느 정도 가격선까지 갈 수 있고 없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건강한 투자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과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또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XRP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또 일어나고 있죠. 무엇보다 이 클래리티 액트 법안 관련해서 이 에이다의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가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이 어쩌면 이게 증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클래리티 액트에 게재되어 있는 Defying Mature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성숙된 블록체인, 그러니까 상품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한 어떤 기관이나 한 집단, 한 개인이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는 1,000억 개 중에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는 총 발행량 1000억 개 중에 약 330억 개를 에스크로 물량으로 잠궈놨거든요. 이거 자체를 정말 리플사 소유로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증권선심에 또 휘둘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리플사는 지금 현재 초안 잡힌 클래리티 액트 법안의 찬성을 또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미뤄봤을 때 오히려 이 에스크로 물량 자체가 XRP 레저 위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잡혀 있고 유동성 출구 전략으로 완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탈중앙성 측면으로 따로 빼놓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구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좀 느껴지고 있고, 혹시라도 이런 가이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걸리게 되면 리플사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을 어디로 이관을 시키거나 뭐 희석을 시키거나 혹은 제3자 기관에게 넘기면서 조금 이제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에버노스로 점쳐지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규제 당국에서 이것을 걸고 넘어지는지 혹은 걸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통과를 시키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XRP 레저 자체가 탈중앙화되어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그 에스크로 물량 자체가 거기 안에서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는 유동성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돼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럼 작가님의 포트폴리오에서 리플 비중이 혹시 변화가 됐는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계세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XRP에 대한 비중이 암호화폐 전체 투자하고 있는 그 판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근데 정말 또 아이러니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XRP라든지 스텔라루멘과 같은 이런 브릿지 자산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런 코인들에 더더욱 눈이 가고 더더욱 자금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막 투자하시려고 하거나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께는 XRP의 이런 어떤 포커스된 투자를 굳이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만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XRP 포션이 많은 건데,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 XRP를 먼저 공부하시기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화시키는 게 조금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XRP 같은 경우 지금까지 워낙 리또속 구간을 또 오랫동안 만들어 왔잖아요. 이 SEC로부터 약 5년이라는 소송 시간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말 뭐 소재가 너무나 많은데 안 오르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암호화폐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어떤 일개 투자자가 뭐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따라하기보다도 내가 그럼 XRP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호재가 많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럼 작가님이 말씀하신 2030년에는 그런 호재들이 다 모여서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뭐 한 번 정도의 어떤 퀀텀 점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당연히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슬슬 여러 가지 스위치가 켜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리플 페이먼트가 어쨌든 범지구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규제 당국에서 승인되는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 많은 핀테크 회사나 자금이체 기업, 이런 국경 간 결제 회사들이 또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ODL이라고 하죠. 리플 페이먼트가 계속 레이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면서 결국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XRP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또 무엇보다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만든 코인이 XRP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XRP로 돈 벌기가 어렵게 만든 그런 시나리오를 펼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좀 시간을 내 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많은 공부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인을 팔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요즘엔 또 디파이 전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하든 뭐 주식 투자하든 부동산 투자하든 간에 특히 이제 암호화폐 투자할 때는 현금 비중을 한 1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는 비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떤 블랙스완 이벤트가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뭐 중동 전쟁이 갑자기 확전이 돼서 확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전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정말 블랙스완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 현금이 굉장히
굉장히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한 1-20% 정도는 우리가 현금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 현금성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무엇보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뭐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관련을 통해서 XRP나 뭐 이더리움과 같은 여러 가지 메이저 코인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내가 수량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과 솔라나 에이다 이런 친구들과 같은 POS,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관련한 그런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들은 뭐 거래소에서도 스테이킹 서비스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XRP 같은 경우는 POS 기반이 아니라 POA 기반, 프룹 오브 어소시에이션 연합 증명 방식 기반의 코인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그런 스테이킹 같은 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디파이가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플레어 네트워크나 도플러 파이낸스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지갑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플랫폼과 연동을 시켜서 또 거기에 바이낸스를 경유해서 XRP를 넣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좀 공부가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너무 막 이렇게 쉽게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시면서 천천히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클래리티 법안에서 이 디파이 관련한 규정이 어떻게 잡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 또한 매우 보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금 손실이 마이너스 50% 이상인 시청자분이 있다면 손절후 재진입과 물타기 중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종목이 어떤 건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이제 글로벌 메이저 코인을 들고 계실 거라고 믿고서 말씀을 좀 드리면,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뭐 기회 비용을 날린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빠르면 올해 안에도 이제 또 미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잖아요. 독립 250주년이기도 하고 중간 선거도 있고 또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 연준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동성 지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부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마이너스에 지금 머물러 계신다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게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공유 드립니다. 그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약간 리플, 솔라나 정도면은 조금 기다리고 나머지 네, 물론이죠. 잡코인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그런 코인이면 마이너스 50%든 마이너스 60%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게 잡코인이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진짜 네. 잡코인 시가총액 100위권 미만에 있는 네.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라면 그냥 아, 잊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지금 요즘에 네. 이제 너무나 많은 코인들이 상장 폐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이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코인을 사실 사면, 애초에 그런 코인은 당연히 사면 안 됐고, 그런 코인을 건드렸다면 지금 뭐 거의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90%그 정도일 것 같은데, 제가 비웃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런 추억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정말 허탈하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암호화폐는 정말 시가총액 한 10위권, 20위권 안에 있는 친구들만 건드는 게 정말 낫습니다. 웬만하면은 좀 100위권 미만에 있는 친구들은 좀 안 건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럼 100위권 미만에 있는 친구들을 건드렸다면 그냥 기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뭐 진짜 뭐 기부했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수업료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암호화폐에서 뭐 사기도 난무하는 시장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도 때 채굴장을 또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정말 뼈아픈 이런 힘든 구간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뭐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잡코인에 엄청 크게 물렸다라고 하시면 그냥 뭐 당연히 뭐 손절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큰 수업료 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고 공부하시면서 이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지지부진할 때 자산을 리밸런싱할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보고서 비중 조절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뭐 월급이나 어떤 수입이 들어왔을 때 꾸준하게 DCA를 통해서 수량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코인만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항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 네 가지 정도
정도 코인을 항상 상위 포지션에 놓으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도 내가 현금도 좀 10에서 20% 정도 가지고 있고, 뭐 실물 금이라든지 뭐 채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분산화를 하면서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좀 가져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코인, 현금, 채권 이렇게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금 비중 한 10에서 20% 가지고 있고, 이제 암호화폐 비중이 사실 월등히 높고요. 이제 저는 나중에 현금화 이후에 실물금, 무엇보다 실물금을 이제 뭐 금덩이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토큰화된 금이 요즘에 조금씩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 토큰화된 금 중에서도 뭐 뉴욕 증권 거래소라든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토큰화된 금 상품을 조금씩 또 해지 수단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 국채 같은 경우도 뭐 10년물 국채도 있고 30년물 국채도 있겠지만 그 비중은 소폭 가져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원자재든 실물금과 같은 그런 안전자산이든 나만의 비중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만약 1억 원 정도가 있다면 2026년 남은 기간 어떤 매매 시나리오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1억 원 정도 만약에 본인이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지양해 주세요. 멀리 해 주시고 반드시 본인만의 주기를 설정하셔가지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분할 매수, 적금형으로 모아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와 같은 탑 10 안에 들어와 있는 메이저 코인들을 위주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1억 원 전체를 코인에 담느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두느냐도 당연히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였다면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을 좀 두고서 천천히 암호화폐 시장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그러면서 또 공부를 당연히 수반해 주셔야 되겠죠. 제가 작년 연말에 한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목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생겨가지고 이제 코인에 뭘 투자할까 하다가 XRP를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그분이 XRP를 이제 한 번에 5천만 원을 다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더 오를 줄 알고 그렇게 사셨던 거죠. 작년 한 12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XRP 가격이 뭐 3,000원, 뭐 3,500원 정도 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2,000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맨날 문 작가님이 DCA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좀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 번에 샀다,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적 교훈에서 오는 것처럼 1억 원이 있든 5천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간에 내가 한 달에 뭐 30만 원씩 혹은 뭐 한 달에 50만 원씩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천천히 분할로 접근을 해주시고, 꼭 한 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거든요. 뭐 보름에 한번 사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번 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XRP 5개 혹은 10개씩 조금씩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 뭐 거래소에서 코인 모으기 이런 거 잘 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DCA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초보 투자자라면 비트나 알트 비중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초보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최소 비트코인 비중을 절반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 한 30% 정도는 이더리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나머지 20% 안에서 뭐 리플이다, 솔라나다, 뭐 체인링크, 에이다, 스텔라루멘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현물 ETF 준비가 되고 있고 이미 승인된 것들, 이런 것들 좀 분산화해서 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하락장에서 멘탈이 나간 분들을 위해 대표님이 매일 루틴으로 실천하는 자산 관리나 마인드셋 습관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 투자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은님께서도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그쵸. 하고 계세요? 저는 확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투자라는 게 뭐 물려 있는 건 물려 있는 건데, 이 물려 있는 와중에 내가 바이 더 딥을 한다, 내가 낮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시전한다라는 건 사실상 정상적이지 않는 행위라고도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행동이라고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본인이 이 토크나 시장이 온다라는 것,
앞으로 온체인화가 진행이 돼서 신용카드 결제에 크립토 결제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부동산을 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시장이 열린다라는 것, 그런 것을 아마 직감하시는 분들이 XRP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코인들을 아마 사실 텐데, 그와 더불어서 또 공부까지 되어야 되고 확신과 믿음, 내공까지 있어져야지만 물려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천천히 또 수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이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미실현 손실로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손절을 안 했다면 지금 이 잔고에 찍혀있는 돈이 아직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고, 결국에 한 번의 승리로서 내가 부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평단도 좋고 종목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타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그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가장 빨리 성공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느린 방법을 선택하라, 약간 요런 아이러니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선물 트레이딩 해서 빨리 돈 벌고 싶고 코인 투자를 해서 일확천금을 통해서 빨리 부의 반열을 얻고 싶은 이런 욕망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상 청산되기 마련이고 이 선물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상 차트 볼 힘이 없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 저는 선물 트레이딩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지부진하고 이런 안 좋은 하락장에서도 내가 꾸준히 멘탈 관리하면서 느린 길이지만서도 내가 확신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이 투자 기회가 암호화폐 판에 지금 열려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창훈 작가님과 함께 크립토 시장 전체적인 흐름 짚어봤는데요. 그럼 작가님,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저도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은 이 Fear and Greed 인덱스 보면 정말 계속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 공포 구간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작가로서 막 인터뷰도 다니고 있는데, 또 많은 이제 인터뷰 하시는 작가님들이나 이제 진행자분들께서 요즘에 이 암호화폐 투자자나 뭐 이렇게 크리에이터 분들, 뭐 작가님들 모시면 기운이 되게 많이들 빠져 계신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진짜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운 자체가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연속적으로 오고, 또 좋은 소리도 못 듣잖아요. 약간 치욕적인 얘기도 듣고 막 이런 욕도 막 듣고 하다 보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막 생각도 들고, 진짜 이 길이 맞는 건가 막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실제로 정말 투자사관학교 제가 이끌면서도 많은 리서치와 많은 자료, 논문 이런 것들을 또 해석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드리기도 하면서 항상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는 저 사람 뭐 희망 고문처럼 얘기하네 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봄이 온다라는 이 말이 누군가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희망 고문,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 알매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라고 느껴져요. 정말 그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내공과 확신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긍정적, 낙관론적인 그 마인드셋을 반드시 겸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암호화폐 투자로 꼭 성공 투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또한 당연히 뭐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항상 함께 성장하면서 또 좋은 정보와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성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다음 달 4월 중하순 정도에 이 한화투자증권에서 스폰을 하고 있는 CIS 2025 행사의 연사진으로 서게 되는데, 무료 티켓을 좀 배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타임 레버리지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거기서 무료 티켓까지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강연도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